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내일 오늘장 내일장은 오후 1시부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특별 방송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내일은 1시간 먼저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저희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 특히나 더 이 배당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좀 하락해서 출발을 할 것이다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하락을 하긴 했었는데요. 굉장히 조금 하락했고요. 그리고 금방 또 회복을 하는 모습.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약보합, 강보합 이 정도 수준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가 1,347억 원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코스피에서 코스 다구로 가보면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이 뭐 사주고 있는데 코스피는 1,000억대, 1,347억 원 매수를 하고 있는데 현물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는 2,000억 원이 좀 넘는 그런 현물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 자체가 코스피 시장보다 시장도 작은데 매수 금액은 외국인이 좀 더 크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물 시장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도 지금 3거래일 연속, 사실 12월 들어서 대부분 거래일들 좀 이 선물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영향까지 받으면서 코스피 시장도 비교적 좀 잘 버텨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순매수 금액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잘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는 2차전지 소재주들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면서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뭐 어떤 섹터가 조금 더 올라가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라면은 우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눈에 띄죠. 1.57%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77,800원입니다. 7만 원이 살짝 깨지기도 했었고 7만 원 위로 올라갔다가도 72,000원 정도에서 또 횡보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좀 견고한 박스권의 상단이었는데 여기를 깨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지금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양봉입니다. 6거래일 연속 당일 상승이면서 양봉까지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젠 8만 원이 머지않은 8만 원이 앞에 보이죠. 이 8만 전자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뭐 연기금도 사고 있고요. 뭐 외국인들도 매수하면서 오늘 좋은 모습 삼성전자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있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섹터가 외국인의 순매수가 가장 많습니다. 외국인이 이 코스피 시장을 1,459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는 2,896억 원, 거의 3,000억 가까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를 빼면 나머지 섹터들은 좀 매도하는 섹터들이 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외국인이 좀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까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강하게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 1위부터 6위까지 중에서 2위 SK하이닉스만 소폭 0.71% 하락하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종목들이 코스피 상승하느냐 보면 눈에 좀 띄는 게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네이버가 최근 들어서 좀 약한 모습들, 좀 음봉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다가 오늘 길게 양봉 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했죠. 좀 떨어지고 있다가 오늘 양봉을 내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라가는 모습은 사실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미국에서 많이 줄어들었고, 이 부분이 오늘 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이 네이버와 카카오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섹터가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들어있는 서비스업, 그리고 전기전자가 뭐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운수장비에는 조선주와 자동차가 있죠. 이 조선 섹터와 오늘 자동차는 좀 뭐 기아는 0.62% 상승하고 현대차가 0.3% 하락하면서 뭐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근데 뭐 물론 자동차로도 수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중공업 쪽으로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수급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쪽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으로 와보면 코스닥은 특징이 좀 더 명확합니다. 에코프로 BM이 1.23% 2차전지에서 가장 뭐 시가총액이 높죠. 지금 뭐 코스닥 시가총액 1위죠. 에코프로 BM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LNF가 7.4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포스코 DX도 0.28%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좀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코스닥에서는 HLB가 상당히 뭐 강하죠. 오늘도 3.4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도 3.92%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도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본다라면 코스닥에서 뭐 엔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게임주들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오늘 코스피가 이 장 후반 되면서 조금 더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5.92포인트 지금 상승을 했는데, 장 초반에 약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시장이 불안한 모습이 별로 없죠. 불안한 느낌이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긍정적인 이유는 미국에서의 그런 유동성이 넘어왔고, 그리고 금리 인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페드와치에서 88%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죠. 3월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시장 상당히 좀 환호할 것이고요. 금리 인하가 3월에 되느냐 6월에 되느냐 이런 차이는 3개월 조금 더 빨리 되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큰 차이는 3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6월 금리 인하보다도 사실은 여름 금리 인하보다도 금리 인하를 한두 번 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 횟수를 최소 3회를 예상을 하게 됩니다. 시장은 그만큼 금리가 낮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요. 채권 금리 많이 떨어질 거고, 시장의 유동성은 그만큼 더 풍부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좋은 건데,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국내로 넘어와서 유동성 장세의 힘으로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 장세의 중심에는 뭐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사실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들 뭐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국내 시장 뭐 가장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2,222억 원 매수 중에서 IT 하드웨어가 743억 원이거든요. 거의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장비주들 수급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반도체 장비주 외에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자동차주들, 기아 굉장히 강했죠. 최근 들어서. 자동차주들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 시장까지도 반도체와 자동차는 상당히 좋은 실적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지수가 막 급등을 하고 이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600선 정도에서 매물이 좀 계속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확 하고 급상승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인 상황이고, 여기에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서 기간 조정이죠.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내년에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 지수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태영건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부도설이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17% 넘게 빠지다가 지금은 19%까지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2,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DS 단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공모주입니다. 시장에서 17% 넘게 빠지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27만 9,5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익큐브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입니다. 테마에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15% 넘게 빠지면서 2,4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일성신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12% 넘는 낙폭을 지금 시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23,800원 선에 거래됩니다. 마지막으로 LS 머티리얼즈를 살펴보겠습니다. 2호 따따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9% 넘게 빠지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38,9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DS 단석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공모주이기도 하고요. 3호 따따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바이오 연료와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등 친환경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첫날 급등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올해 이 IPO 시장의 특징이 몇 년 전 카카오 그룹주들 상장을 하고 대형 바이오 기업들 상장을 하고 이럴 때처럼 굉장한 초특급 대여 이런 종목들은 좀 적었지만 이 DS 단석, 사실 DS 단석이 시가총액이 낮은 건 아니죠. 1조 6천억이니까. DS 단석 정도의 중형급의 이런 이 상장 종목들이 좀 많았고 대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DS 단석 금년에 이제 마지막 상장 종목이었고 22일 흔히들 따따블로 얘기를 하죠. 이 공모가의 2배에서 또 상한가까지 기록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300%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둘째 날과 셋째 날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S 단석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죠. 이 리사이클로 대표가 되는데 리사이클 그러면 단순히 재활용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사실 DS 단석을 보기에는 좀 부족하죠. 재활용만 하는데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일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플라스틱 리사이클 같은 사업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첫 번째로는 바이오 연료입니다.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발전용으로 쓰이는 바이오 중유, 선박용으로 쓰는 바이오 선박유 이런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 바이오 연료 친환경 바이오 연료를 우선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흔히들 재활용으로 많이 생각이 되는 이 플라스틱 리사이클 두 번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최근 들어서 좀 더 주목을 받았었죠. 배터리 리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최근 들어서 주목을 많이 받죠. 최근 한 1, 2년 사이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 급등하기도 하고요. 시장에서 주목도 많이 받고 전기차가 많이 생산이 됐고 많이 이제 이 도로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기차가 그만큼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폐배터리가 나중에는 많이 나올 거고요. 폐배터리 처리하는 것도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재활용까지 할 수 있다면 리사이클을 할 수 있다면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희토류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금속류들을 많이 추출해낼 수 있다는 점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그러면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 관심이 높아졌었는데 여기에 이 DS 단석은 납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죠. 이제 준비 초기 단계지만 리사이클링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탑 클래스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DS 단석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상장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항상 상장 초기에 이런 종목들이 나올 때에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특히 국내 기관의 매도가 상장 초기에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첫날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길어도 한 일주일 정도면 대체적으로 매도가 마무리가 되는데 DS 단석 같은 경우도 첫날 매도 가장 많이 나왔고요. 어제도 매도가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꽤 나오고 있는데 매도 금액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 매도가 다 줄어들 때까지는 수급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죠. 매도와 매수가 맞서면 매도가 항상 유리하죠. 유리한 상황에 그 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점. 단기적인 목적으로 IPO 펀드에 들어갔던 돈들은 대체적으로 상장 초기에 매도를 하게 되고요. 시장이 굉장한 호황을 보이지 않는 이상 대체적으로 상장 1, 2주 이내에 대부분 매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도가 여전히 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매도 때문에 이 26일 어제와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DS 단적 사실 상장 첫날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좀 많이 불안한 지점이실 것 같습니다. 공모주로 받으신 분들께서는 아직 수익권이시겠지만 앞으로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좀 설명을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은 게 DS 한석이 사실 회사가 좋습니다. 네,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면 매출액이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매출액이 1조가 넘었고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금년이 한 20% 정도 더 늘어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재무 상태로만으로는 좋은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락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수급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자는 의견을 드린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매수가 확 줄어든 상태에서 매도가 나오면 하락률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매도 금액은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매도 금액은 좀 빠른 속도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매도가 끝나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될 때까지는 도망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하락률 자체는 상당히 좀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사실 길게 봤을 때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 실적과 영업이익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업 자체는 좋겠지만 당장은 도망가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태형건설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F 위기에 처한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건설업계가 많이 어렵죠. 건설업계가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건설업의 이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 은행, 저축은행, 이런 부분들도 다른 금융기관들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사로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증권사에서 구조조정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구조조정되고 있는 인원의 상당 부분은 PF, 부동산 관련된 부서에서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부동산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인데 태형건설 같은 경우도 이 건설사, 태형건설 도급순위가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이 차입금이 문제였습니다. 보통 건설사들이 건설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시행사라는 게 있죠. 시행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시행사가 있는데 시행사가 주관이 돼서 땅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건설을 할 땅을 구입을 하는데 이 땅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죠. 이게 브릿지 대출이다라는 대출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 향후에 지어질 건물과 사업성에 대한 담보로 PF 대출이라는 대출을 조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출 조달을 하게 될 때 PF 대출은 사실 미래의 가치를 당겨서 반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죠. 좀 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F 대출을 해줄 때에는 가장 좋은 건 이 시공사의 이 연대 보증이거든요. 시공사가 시공을 보증을 하겠다, 이렇게 잘 짓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PF 대출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PF 대출이 잘 안 돌아갑니다. 시공비도 많이 올라갔고요. 이자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PF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이 잘 상환이 안 되고 이자도 연체가 되고 이런 사업장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분양가도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 부동산 시장이 확 좋아진 게 아니죠, 아직. 그런 상황 속에서 태형건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PF 대출에 대한 만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만기가 돌아오면 사실 별 이벤트가 없다라면 태형건설에 이 정도의 크레딧을 가진 건설사면 대출 연장이 어렵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대출 연장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태형 인더스트리도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유형 자산들, 그리고 지분들까지도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PF 대출에 대한 규모가 워낙 좀 크기 때문에 태형건설 부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워크아웃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PF 대출에 대한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PF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완화될 때까지는 태형건설 이 채권단의 이런 PF 대출 만기로부터는 자유롭기는 좀 힘들다. 전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이런 분위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형건설 아무래도 PF 대출과 관련해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나 또 주가도 많이 밀리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우선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도까지는 안 가겠죠. 부도까지 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은데 워크아웃 가능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가게 된다라면 주가에 사실 태형건설은 워크아웃 이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만 주가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PF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워크아웃 가지 않고 부도도 나지 않고 넘어가더라도 상당 기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도망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형건설에 대해서 일단은 도망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일성신약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연일 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오늘 장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일성신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좀 좋은 모습들 보여줬죠. 이런 좋은 분위기를 같이 좀 이어받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성신약은 사실 최대주주의 변동이 있었죠. 이 최대주주 오너의 아들들이 이 지분을 물려받으면서 그러니까 윤병강 회장이죠. 이 오너가 별세한 이후에 이세인 윤석근 회장 체제로 새롭게 개편이 된 모습인데 사실 이 아빠에서 한마디로 아들들 2세들이 물려받게 됐을 때 지분을 물려받게 되고 아들이 한 명이다라면 그래도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분이 대부분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한 명이 아니라 3명이었죠. 그래서 지분도 좀 나뉘어진 상태로 처음에 물려받은 상태였고 그러다가 이제 지분 정리도 어느 정도 끝냈고 회사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성신약에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22년도가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22년도는 성공적인 흑자 전환을 잘 했는데 23년도는 다시 적자로 전환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가수와 좀 아픈 손가락으로 작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아직 높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동생들 지분율까지 우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안고는 있습니다만 지분율이 아직은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리고 자사주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죠. 자사주 신탁과 자사주 합치면 40%가 훌쩍 넘습니다. 여기를 매도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주가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는 요인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이 남아있지만 상승 기조를 타다가 지금 내려가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일성신약 세계적인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점, 지금 차트만 놓고 보면 21선이 깨졌죠. 여기에서도 차트적으로 좀 부담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분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도 좀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은 우선적으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신약에 대해서도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사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FNS테크의 경우는 지금 고가 기준으로 3%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이 반도체다 보니까 네. 그동안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FNS테크 이런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화두는 어쨌든 계속해서 HBM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끝나고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물론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괜찮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 어쨌든 6월 달까지 공매도 금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인덱스 성격의 어떤 대형주보다는 소부장적으로 계속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게 되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것들 네.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실적이 아직 반영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미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도 좀 많이 쉬고 있는데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FNS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CMP 패드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전자 향이에요. 삼성전자 좀 네. 향인데 이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퀄 테스트가 이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 확신을 가질 만한 공급 계약 소식은 아직 없어요. 아직 공개를 이런 것들 잘 공개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스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뭐 공급 계약이 나왔다는 얘기들이 아직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스 그 삼성전보다는 하이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그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FNS테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 좀 쉬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이제 21선거의 어떤 이격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일단은 반등 여부를 좀 확인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AS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가격대로는 이제 11,500원 네. 요걸 종가상 일단 뛰어넘지 여부를 좀 봐야 계단식 상승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FNS테크 11,500원 선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종가 베팅할 섹터 이미 공개를 하셨잖아요. 이제 반도체 쪽에서 가지고 오신 건데 오늘 또 삼성전자도 6거래 연속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네네. 이제 반도체주 전반에 좀 훈풍이 불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이제 시장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좋다라는 것들이 일단 이거를 지수로 기준을 잡아야 될지 종목으로 기준을 좀 잡아야 될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1.7% 넘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상승폭이 크지가 않아요. 네. 이게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게 제가 항상 가끔씩 종목별 등락현황 짚어드리잖아요. 화면은 아마 잘 안 보이실 건데 그냥 언급만 좀 드릴게요. 이게 그 제가 쓰는 HDS 같은 경우는 종목별 등락현황이 그 하단에 있다 보니까 좀 잘 안 네.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상승 종목 수가 272, 바뀌어버리네 방금 275 종목으로 바뀌었고 하락 종목 수가 631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일정 부분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인덱스 성격의 삼성전자는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다라는 것들, 하락 종목수가 더 많다는 것은 매도 우위고 네. 매도 우위라는 것은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별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라 종목들 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괜찮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봅니다. 요거는 이제 공매도 금지 이슈 때문에 그렇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겠지만은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추가 상승이 좀 벅차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대형주보다는 중성주 중심이었던 그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이제 빠르게 순환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내년 6월 달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으로는 어쨌든 개별 종목 상세가 12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내년 6월 달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반도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약간 네네. 키워드로 보자면 HBM과 온디바이스 AI, CXL 이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좀 가장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은 어딜까요? 제가 항상 신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렇게 본다면은 그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온 디바이스 AI CXL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보다는 또 뒤에 나온 CXL이 조금 이제 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이엔드 디램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DDR5보다는 HBM 쪽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AI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내년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조금 이제 주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AI의 확장 요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올 연초에 챗GPT라고 그래가지고 AI 시장이 열리게 됐었고,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HBM이 좀 제한이 됐었지만은, 서버에 좀 제한이 됐었지만, 이게 결국 온 디바이스 AI가 아시겠지만 이게 저는 이제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빅스비 기능이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온 디바이스 AI가 지금 말씀드린 이
빅스비 기능이 조금 더 이제 똑똑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폰 안쪽에 들어가는 이 DDR5 D램 같은 경우에 용량이 상당히 커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전력 사용량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이 전력 관리 반도체, 전력 관리 반도체 PMIC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D램 같은 경우는 용량이 확장성이라 말씀드렸는데 용량의 확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크게 수혜주는 제가 아이디어가 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확장이 좀 안 돼요.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뭐 D램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은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 소재란지 뭐 소모품이란지 이쪽으로 한번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솔분이라든지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도 업종을 좀 자리를 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이. 그러면 저희는 반도체 대형주 단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부장 단을 보는 게 좋을까요? 그거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소부장 쪽을 보자고. 소부장 쪽을 보자고. 네. 제가 좀 집중 못했네요. 그럼 소부장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오늘 갖고 온 종목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 에이펙트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에이펙트는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작가님이 이제 8월 달에도 얘기를 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 아마 8월 달이면은 제가 봤을 때 아마 8월 28일 전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다음에 주가 좀 하락이 있었고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좀 주가 들썩이는 모습들이 나오는 상황들인데 요거는 이제 HBM보다는 좀 DDR5 쪽에서도 이제 CXL 뭐 이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이닉스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 2.0 CXL 2.0 메모리 솔루션을 작년 8월 달에 이미 샘플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인텔에 또 인증을 받은 상황이었었고요. 그런데 이게 양산이 아직까지 안 됐어요. 원래라면은 이제 작년 8월 달에 샘플이 개발되고 올해 양산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결국 인텔 쪽에서 이 CXL이 적용이 되는 이 서버용 CPU 네. 이 출시가 좀 지연이 되게 되면서 양산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텔 쪽에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인텔 제형 프로세서 그러니까 서버용 CPU 요게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CXL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게 내년부터 서버에 적용이 될 것이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CXL 기반의 어떤 D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또 이제 상반기에 고객 인증을 받고 하반기에 또 이제 납품할 상용화 시키면서 납품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대형주를 볼 것인가 중소형주를 볼 것인가 시장을 볼 것인가 종목을 볼 것인가 여기서 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시장 대형주보다는 이제 종목 중소형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CXL, DDR5 이쪽에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에이펙트라는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그 매출 비중에서 그 하이닉스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HBM뿐만 아니라 CXL 쪽까지 만약에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에이펙트 같은 종목들은 분명히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그 오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웨이퍼 이제 그 테스트가 아니라 이 완제품입니다. 완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를 패키징 플러스 이제 테스트까지 하게 되면서 출고를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제품이 불량이냐 진품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그런 공정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미세화가 되나 초미세화 이런 부분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 오사트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히 앞으로 계속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쪽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오사트 쪽으로 이제 수혜가 될 만한 종목들은 내년에도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테크웨이라는 종목이 상승이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DDR5가 이제 출고가 이제 많이 진행되게 될 겁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DDR4 비중을 이제 뒤집는다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 DDR5의 어떤 테스트 비중이 또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DDR5의 어떤 테스트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인프라를 이 회사 계속 확충해 나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DDR5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오사트 관련돼 가지고 특히나 SK 하이닉스 오사트 관련돼 가지고 하나 마이크론도 봐야 되겠지만은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D램 쪽하고 HBM 다 봐야 되고요. 네. 에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DDR5 쪽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수혜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상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현재 좀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이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종가 베팅 주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 상당히 좀 약해요. 상당히 약하고 오늘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되냐면 어제 음봉이 나오고 이제 거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봉 거래량을 오늘 만약 양봉이 뒤집었다면 오늘 최적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한 템포 조금 하루 이틀 정도 늦춰가지고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만약에 내일 쪽에 음봉이 나오게 되고 모레 쪽에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양봉이 음봉의 거래량을 좀 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올라타서 한번 지켜보시더라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임을 조금 느긋하게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1차 목표가는 4,050원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3,100원 정도 일단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펙트 2번으로 두 번째까지 공략을 해주셨고 목표 주가는 4,050원, 손절 라인 3,1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시 오늘 배당락일이지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보다 조금씩 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0.44% 오르면서 2,614선의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더 좋습니다. 1.2% 강세를 보여주면서 858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규모로, 개인은 2,000억 원 규모로 사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 팔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오다가 오늘은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4,639억 원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2,439억 원을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769억 원, 개인은 636억 원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또 2차 전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포스코 그룹주도 강했었고요. 그리고 리튬 관련주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이게 결국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이제 리튬 생산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리튬 관련주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또 발동을 좀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 플러스 이제 리튬 관련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는 이제 결국은 2차 전지가 다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2차 전지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락 종목수가 좀 우위를 보였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상승 종목수가 우위를 좀 보였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승 종목수가 918 종목, 하락 종목수가 617 종목인데 결국 이제 예전에는 바이오가 이제 중소형제 투자 심리와 연결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이제 중소형제였던 그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 좀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에서 오히려 보였었는데 2차 전지가 조금 약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좀 강했잖아요. 강했는데 그 흐름에 동반해서 상승 종목에서 오히려 보였다. 결국 아직까지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를 이제 2차 전지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여기서 한번 결론을 내보자면은 이 코스닥 지수가 현재 한 859포인트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860포인트, 50포인트 전에 좀 정체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850포인트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를 그렇게 최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오늘 상승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속성이 있다라기보다는 단발성으로 끝이 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2월 20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종가가 2,600포인트에 정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859포인트인데 요즘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860포인트에 좀 정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돌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증시 9월달 하락, 10월달까지 하락이 있었는데 이 기술 반등의 끝자락이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0포인트 전에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약간 애매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가 다 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과연 2차 전지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인가 네.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시장을 해석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2차 전지가 다 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강세가 관찰되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지수 상승률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수급 양상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양대 시장 모두에서 사들이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발을 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마감이 됐고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은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1.99%, 2%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고 그 안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은 TCC 스틸이었고 그 다음을 이은 종목이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그룹주 역시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 다음을 이은 업종은 전기 전자 업종입니다. 1.33%의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어서 있는 업종은 서비스 업종으로 1.09%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는 더 좋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종목 수에 비해서 상승하는 업종 수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속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3.33%의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그 안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 바로 포스코 엠텍으로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서 3%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2.16%로 세 번째로 자리 잡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기분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는 연말 그리고 연초에 대한 전략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2024년 첫 거래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반도체 중심의 시장에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께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섹터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 분이 좀 공통적인 반도체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종가 베팅 섹터와도 동일한데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제가 더 붙여야 되나요? 네. 일단 내년에 반도체가 좋을 거라는 거에서 이견을 다시는 전문가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내년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게 내년 첫 거래일이네요. 첫 거래일인데 그럼 내년 1월 달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시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확률적인 부분인데 제가 여기 서울경제 마감방송에 나와서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0월, 10월 전후부터 12월달 시장이 돌아선다고 얘기하게 되면서 말했던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미국 증시가 1950년 이후에 12월달 증시가 다 좋았다는 부분들이 제가 근거를 하나 좀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또 이것도 확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18년 이후에 1월달 증시를 보게 되면은 12월달 증시가 좋았을 때 다음에 1월달이 안 좋았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네. 2018년 12월달 증시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2019년 1월달에 삼성전자가 20% 넘게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1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올해 1월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은 한번 보세요. 올해 1월달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달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올해 1월달이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중간중간 2020년, 2021년, 2022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여기 12월달 끝나고 다음에 1월달 한번 잘 보세요. 12월달이 나쁘지가 않았었거든요. 12월달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1월달이 다 안 좋았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게 어찌 보면 이것도 통계적인 어떤 접근인데 12월 달이 좋았거나 나쁘지 않았다라면은 그 다음에 1월 달이 안 좋았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11월 달, 12월 달 증시가 좋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게 되면 11월 달 2,300포인트에서 2,600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3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좋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 경험치, 통계치를 보고 한번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은
12월 달이 내년 1월 달이 안 좋을 가능성이 일단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김에 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자, 작년 12월 달 되게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다가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이 괜찮았거든요. 괜찮았고 그리고 그 전에 2021년, 2022년을 가보게 되면은 자, 11월 달, 12월 달 보게 되면 지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하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이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2021년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은 자,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1월 달, 12월 달 같은 경우 지수가 상당폭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그 다음부터 1월 달 같은 경우에 누워버렸거든요. 추가 상승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1월 달 증시가 이런 사례를 방금 2021년, 2022년, 2023년 차례대로 살펴봤잖아요. 네. 살펴본 거를 근거로 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추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게 저는 내년이 2022년 초반처럼 그렇게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마감 동시효과에서 말씀드리다가 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12월 20일 전후에서 지수가 조금 누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12월 20일 날 외국인 선물 매수 계약수가 15,900계약 넘게 들어왔습니다. 넘게 들어왔는데 일정 부분 지수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고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가까운 예를 들게 되면은 예를 들면 언제 또 있었냐면은 2023년 8월 1일 날 요때 이제 지수가 최고가가 2,668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외국인 선물 매수 계약수가 17,000계약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제가 시장 보는 팁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고 급락이 나오는 자리에서 반대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건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반대로 지수가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 참고 삼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8월 1일 요 구간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량 매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수가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12월 20일 같은 경우도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 경험상 적어도 지수가 하락하진 않더라도 추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종목별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중성주 쪽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성주 쪽으로 이제 영향을 줄 만한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만약에 대량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수가 정체가 되게 된다라면은 어찌 보면 2022년 초반과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죄송합니다. 2021년이네요. 네. 요 화면 보시면 요 구간입니다. 추가 상승 이렇게 제한이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들이 1월 달에 나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들이 일단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 저는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좀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일단 좀 주변에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일단 내년 1월 장이 조금 약세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서는 어떤 섹터 주목하면 좋을까요? 역시나 반도체일까요? 내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일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오 아마 계속 많이 말씀하시죠. 네. 지금 시장 주도권이 게 바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바이오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부각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증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가장 먼저 부각이 됐던 것들이 금, 비트코인이었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은 이 자금 조달에 부담이 완화가 돼요. 그러면 대형 어떤 장치 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 부각이 됐던 것들이 풍력 제일 먼저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태양광, 자동차, 바이오 쪽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나 어떤 수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순환매가 작용이 되고 있다는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저는 내일까지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바이오는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2차전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내일 쪽까지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어쨌든 이제 금리나 수혜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요 모멘텀 요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내일까지도 바이오가 좀 갈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도 바이오를 한번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은 DS 단석과 태영건설, 일성신약을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매도 전략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종가 베티가일 종목으로 에이펙트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온기가 확대되는 가운데 2차 공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승부수로는 바이오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일 조금 일찍 오후 1시부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특별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